후행적으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4년 주기라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는 가격의 변동 요인은 희소성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상방 압력을 하방 압력으로 교차시키는 메커니즘은 금리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동성이다. 지금 이 국면만 보면 2번 정도의 큰 하락이 있었던 정도라고 보지만 그때와 다른 거는 다는 거죠. 이번 국면은 굉장히 긴장돼서 보게 되더라고요. 월가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월가화된 캐시 시스템으로 정렬시키려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 월가가 래핑한, 월가가 원하는 비트코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와중이다. 올해 들어 비트코인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폭락 중인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4년 주기라는 서사가 있어요. 그 4년 주기라는 서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반감기 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희소성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폭증했다가 폭증한 다음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그동안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다음에 근본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받는 와중에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 어떤 패닉 증세가 연출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년 반감기라는 게 지난 2012년, 10년, 20년 3번 동안 이제 반복이 됐었고요. 이번이 이제 24년 반감기가 기관들이 들어오고 수요 구조가 바뀌고 반감기 희소성이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약해지면서 좀 새로운 양상의 어떤 서사가 쓰여질 거다. 라는 그 분기점이 바로 딱 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4년 서사, 그리고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은 그 4년 서사라는 게 희소성이라는 어떤 가격 상승의 요인을 빼면 나머지는 금리, 유동성 주기하고 맞물렸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4년 주기 서사라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는 단순한 서사가 아니라 유동성이라는 증감이 만들어내는, 결국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결국은 디플레이션 화폐로서 유동성을 가둬서 구매력을 지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동성 함수라는 서사가 논리적으로 상당히 제일 부합하는 서사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3번 경험한 결과로는 1년 반 뒤에 급격히 상승해서 그로부터 1년 뒤에 급격히 하락하더라 라는 경험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4년 서사? 그러면 1년 반 뒤에 오르겠네? 그럼 사야지. 그러면 이렇게 한 6개월 오르다가 그 다음에 1년까지는 뭐 저점을 찍네? 80%까지 떨어지네? 라는 경험치가 쌓여서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단순한 서사가,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유동성 함수였어라는 어떤 논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어떤 국면이 될 거냐, 아니면 그 서사가 더 강력히 영향을 미칠 거냐, 그 분기점이 올해 말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을 보면 결국은 처음에 트리거했던 거는 그 2가지가 다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데, 왜냐면 전통적인 4년 주기 서사로 보면 곧 떨어질 텐데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때 선물 그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10% 정도 다운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 이제 증폭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란 것도 사실은 이제 계속 금리는 낮추는 추세였지만 단기동성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단기동성이라는 게 메말르면 일단 그 멀티플이 센 그 자산들한테는 투자를 좀 자제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 사실은 이게 레버리지가 약해지면서 유동성에 메말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4년 주기 서사라는 게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라는 공포감이 지금 확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저도 지금 그걸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어떤 가치나 어떤 방향성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어떻게 행동할지의 그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단순하게 두렵고 나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친구 달러 강남 가는 격으로 돈 번다니까 투자했고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나가겠죠. 그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공포감을 부추기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나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에도 사실은 상당 한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5%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긴 있어요. 지금 딱 떨어진 폭이 한 25%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사실은 그 전통적인 4년 주기 서사의 마지막 국면의 어떤 공포라는 그 망령이 되살아나는 이제 국면, 그게 되살아나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되살아나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포감이 더 커지는, 이게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과거 장세, 우리가 지금 4년 주기 전통 서사의 어떤 막 종료 국면이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20-30%는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그냥 그 기본적인 어떤 추세나 추이로 보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전통적인 서사가 고개를 든 상황에서 굉장히 몸통을 세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일단 현상은 일단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과거 4년 주기 비트코인 하락장과 비교했을 때 최근 하락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 전통적인 서사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그 코딩에 가격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공급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생산 비용이 반대로 얘기하면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코딩해 놓은 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소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재들이 찾아봐도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블록체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4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그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개 쭉쭉 줄어들다가 지금은 이제 6.25개인가 3.125개인가 이렇게 10분마다 생산되는 단계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다음 2028년 4월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1.6125개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줄겠죠. 그러면 또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그냥 기본적인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희소성이 증가하니까 신규 물량에 대한 희소성이 증가하니까 그 생산자 채굴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가격이 기초 가격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늘어나서 그 사이 또 인플레이션도 있을 거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그 메커니즘 속에는 없거든요. 그 왜 떨어질까? 가격이. 그러면 그거는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메커니즘 속에는 내가 그 4년의 반감기라는 희소성이라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실현하고 나갈게 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이제 실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어떤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공식화된 근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공포 패닉에 따라서 아직까지 위험자산이라고 인식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썰매처럼 나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4년 반감기를 계속 겪으면서 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하방 압력은 왜 받는 거냐? 그럼 사람들의 심리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가서 받는 거냐?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왜 그럼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거냐? 사람들의 심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눌렀던 것도 상승할 때 상승 압력을 희소성 때문에 상승하는 트리거가 됐고 그 상방 압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것도 금리였고 그러니까 금리 주기가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설계한 건지 아니면 경기 순환 주기와 이 4년 반감기라는 그 메커니즘이 공교롭게 맞물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연히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했었으니까 그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고 돈 풀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상황과 그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되는 주기가 시작이 맞물렸던 거죠. 굉장히 저금리와 양적 완화 돈 풀기를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 반으로 줄어드는 희소성이 가격을 상승시킬 때 금리와 돈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굉장히 폭증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또 금리를 높이고 QT를 할 때는 또 4년 주기가 또 맞물리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4년 주기라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는 가격의 변동 요인은 희소성을 2배로 증가시킨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상방 압력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상방 압력을 하방 압력으로 교차시키는 메커니즘은 금리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동성이다. 금리가 유동성하고 크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금리라고는 하지만 좀 더 공부를 해보면 그게 금리하고 상관없는 유동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하방 압력을 받는 시기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럼 가격의 하락 요인 그리고 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어떤 요인이 유동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난 12년, 16년, 20년 때에는 금리 인하,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가격 하락 이게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이게 마치 이렇게 가위 모양을 계속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일치했는데 이게 언제 어긋났냐면 2020년 3월달 팬데믹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거든요. 연준이. 그때 이제 파월이 생각해보시면 기억날 수도 있는데 파월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고 트럼프는 집권후에 금리를 낮추라고 하고 해서 파월하고 트럼프가 막 싸울 때예요. 근데 이때 갑자기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니까 경기가 확 얼어붙으니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상방에 어떤 캡을 안 씌워놓고 그냥 무조건 경기가 진정될 때까지 돈을 풀겠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 이상 늘었거든요. 4조 달러 그냥 한꺼번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 또 상승했죠.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시 또 하락할 때에는 또 금리를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번에 2024년에 반감기, 2024년 4월 달인가 4월 달에 반감기 있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사실은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 무렵에는 금리가 최저점이 됐어야 예전에 그 전통적인 4년 반감기라는 그 주기가 똑같이 움직이는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5%대, 5.5%대까지 금리를 올렸다가 2024년 12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으니까 그 금리 인상 주기가 4년 반감기는 4월하고 12월 달만 갭만 하더라도 8개월인데, 이때는 또 이제 민주당의 선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주장이긴 하지만 바이든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낮췄다, 빅스텝으로 낮췄다라고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리를 낮추는 시기는 일상적으로 아니었다고 치면 실제로 금리를 낮춘 거는 2025년 7월달, 올해 7월달부터예요. 그러면 반감기와 올해 7월달 간에 1년 이상의 이 갭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예전의 반감기, 그 전통적인 반감기의 그 대전제를 지우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 반감기 사이클은 앞으로 1년간 지연이 돼야 돼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걸 이렇게 따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1, 2, 3 펀치를 맞은 거예요. 과거 뭐 16년 동안. 1, 2, 3 펀치를 세게 맞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제 그 외상성 뭐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옆에서 논리를 설명하고 괜찮아 한들 그 사람들은 자라보고 놀러 가서 소뚜구멍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그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를 계속 어떤 새로운 논리를 주입하고 이제 그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론들에 의해서 서사라는 이 강력한 어떤 대전제가 조금씩은 희석되면서 유동성 주기라는 어떤 경험들을 앞으로 몇 번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유동성을 보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막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서사의 어떤 내러티브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이 서사 자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게 이 서사가 어떤 작용을 미치고 유동성 함수라는 이 논리가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이거의 함수일 거다.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동성 함수라는 이 새로운 어떤 논리에 의한 새로운 서사가 쓰여져 나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국면만 보면 아직까지는 그냥 예전에 어떤 그 몇 번, 두 번 정도의 대세 큰 하락이 있었던 정도라고 보지만 그때와 다른 거는 어떤 공포감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 때나 관세 전쟁 때는 뭐 떨어지나 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어차피 4년 이상 갖고 들고 가는 투자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는데, 이번 국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돼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종료 시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락 압력이 훨씬 더 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만약에 20-30% 정도가 그동안에 큰 하락이 있었을 때 어떤 고리라고 보면, 만약에 30% 정도가 넘어가면 그 서서히 망령이 어느 정도는 되살아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이죠. 25% 정도 하락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그 종료 시점이라는 이 공포감이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평상시 전쟁이 안 났을, 전지가 아닐 때, 위기 상황이 아닐 때 그냥 평상심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되는 어떤 변곡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트코인 고래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상황은 어떤가요? 전통적인 반감기 서사가 되살아나는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지라고 하는,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 장기 보유자들이에요. 당위의 문제로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길게는 3번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난 계속 들고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면 언젠간 차기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뭐 10,000배 올랐다가 100배 올랐다가 지금 서너 배 올랐다가 뭐 계속 이제 이 상승 폭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갖고 보면 이 상승폭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겠죠. 뭐 10,000배 본 사람도 있고 100배 이득 본 사람도 10배 이득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럼 내가 4년을 더 기다린다고 해도 여기서 올해 상승한 걸 보면 최저점일 때 3천만 원일 때랑 비교해서 ETF랑 트럼프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1억 8천까지 대략 6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적게 오른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점이라는 그 89,000달러에 비하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상승 저점에서부터 계산하면 6배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지켜봤는데 이거 좀 더 지켜본다고 한들 이게 서너 배, 10배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 지금이 나갈 때라고 판단했겠죠. 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더 내가 굳이 그런 어떤 그 공포의 시간을 더 견디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얼마 팔아도 사실 이득은 이득이에요. 오리지널 갱스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의 만개를 사둔 사람들일 텐데
또 1억에 뭐 수백 개 사둔 사람들일 텐데 수백 수천억 번 사람들이겠죠. 그중에 일부는 물론 1, 2억 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팔아도 이득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정도의 자산은 없지만 내가 그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확 다운돼가지고 절반까지 떨어져서 50억이 되면 그때 엑시트해도 내가 50억을 벌었다 생각할까? 아니면 100억 벌었었는데 내가 50억을 까먹었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그 까먹은 50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로 차익 실현하면 100억, 200억, 1000억을 벌었어도 내가 3000억 1조 벌었을 때에 비하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격의 하락 압력을 전통적인 어떤 그 비트코인 4년 주기라는 서사가 되살아나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추론적인 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이 서사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PD님하고 얼핏 얘기했지만 정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글을 통과할 때는 30m 앞에 덤불이 바스락거리면 그 바스락거리는 덤불 뒤에 바람이 스친 건지 아니면 고양이가 지나간 건지 호랑이가 지나간 건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내가 정글을 지나갈 때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4년 반감기 어떤 종료 시점이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저 덤불 뒤에 어떤 나보다 강력한 이 게임에서 자산시장이라는 게임에서 나보다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분석하시는 게 내가 투자판에서 생존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보기관의 사람들이 교육받는 매뉴얼이에요. 덤불 속의 호랑이라는 매뉴얼인데 자산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바스락거리고 있는 이 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크게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락할. 그렇죠? 이 약간의 현상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동성이란 것도 단기동성은 말랐지만 금리는 하락 국면이고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사실 자세하게 뜯어보면 조금 약간 데키트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금리도 이제 좀 완화 국면일 거고 그리고 또 선거 일정이나 또 지금 QT가 종료될 시점도 있고 그 유동성 함수라고만 보면은 여러 가지 국면이 과거 1년보다는 앞으로의 1년이 훨씬 나은 상황이 될 텐데 적어도 나쁜 상황은 안 될 텐데 왜 가격이 떨어질까? 라는 걸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4년 주기 어떤 공포 심리가 일단 트리거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4년 주기의 그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뭔가 계속 해왔던 사람 또는 대규모로 해왔던 사람 그리고 어떤 위너인 플레이어들 지배하고 있는 컨트롤러들은 이 자산시장에서 내가 이익을 극대화할 때 어떤 전략들을 짤 텐데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이 판을 어떻게 내 자산 수익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까라는 고민들을 당연히 했겠죠. 그럼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4년 주기라는 전통 서사가 있고 그때 되면은 뭔가 트리거가 돼서 가격이 하락할 때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여서 엑시트하는 개미들이 많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전에 이제 그런 어떤 투자는 안 해봤지만 기관 투자는 안 해봤지만 전문가들이라면 이런 전제는 쉽게 구성할 수 있죠. 조그만 머리를 쓴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실제 본인들이 트리거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리거가 우연히 발생해서 가격이 하락 국면이라면 그 트리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관인데 그렇다면 그 트리거를 증폭시켜서 내가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모티브가 강력하게 있을 거예요. 추론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다. ETF라는 걸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전제는 일단 이 하락 국면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들은 하락했을 때 숏을 잡았거나 또는 저점 진입을 해서 자신의 지분을 늘려서 지배력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모티브가 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 모티브가 있다라는 거는 논리로 생각해보면 사실이죠. 그렇게 전제를 깔고 나중에 이제 이 국면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이제 해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국면을 누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좀 굉장히 민감한 표현이긴 한데 즐기고 있나.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숏 잡은 사람들과 저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거죠. 자산시장에 보면 항상 상방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방에 대한 수익 구조들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럴 만한 시장을 그렇게 통제하고 이끌어 갈 만한 지금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집단 지성과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4년 주기라는 서사를 다시 내는 국면이고 이 4년 주기 서사에서 공교롭게 단기 자금이 마르고 청산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국면에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충분히 즐기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덤불 뒤에 있는 호랑이가 그 호랑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다른 질문에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 자산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됐는가. 장기 투자자라면 그 판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셔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위기 시에는 본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럼 내가 그 손절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손절하고 나가서 저점 진입하면 좋을 텐데 그 가격 구간을 내가 볼 때는 맞출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죠. 우연히 그냥 운 좋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냥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목표 가격에 진입해서 목표 가격에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식할 정도로 미련하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잠깐 단타 치고 나가지고 다시 진입해서 몇 번은 그거 그 차트 보고 쇼츠하는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한두 번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실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 번에 털어먹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진짜 나는 모르겠다 뭐 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어쩔 수가 없을 텐데 그럼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친구 따라 간 거냐 아니면 내가 본질적인 어떤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를 점검해 보시는 어떤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많이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비트코인이 그럼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냐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서사가 또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측면에서는 이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이라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부풀려지면 그 유동성을 가두리양처에 가둬서 구매력을 지켜나가는 이 시스템. 뭐 이게 내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화폐가 많이 찍어질 때 내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나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백화점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지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신발 개수가 예전에 5개였는데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산 투자를 하는 거고. 이 믿음을 내가 앞으로 이 공포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거냐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본질적인 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왜냐면 누가 코드를 지금 뭐 하드포크한 것도 아니고 바꾸지 않았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만 바뀐 거예요. 그럼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책을 그 비트코인에 찾을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찾아야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입니다. 왜? 불안해서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 당신이 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고 당신 때문에 이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가장 큰 해결 방법은 당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델리키트한 부분은 지금 또 설명할 텐데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루들이 많이 설명했는데 최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 우드라는 그루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 비트코인의 10년 전망치를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줄였어요. 한 20% 정도 줄였죠. 왜 줄였을까요? 10년 뒤로 어떻게 안 되고 그걸 줄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서 기대했던 어떤 한 부분이 조금은 희석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에요. 개인 간 전자 화폐 시스템인 거죠. 개인 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화폐라는 것도 중요하고 시스템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개인 간에 직거래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건 화폐다. 그리고 이건 금융 시스템이다. 이 세 가지가 또 여기 전기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형성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개인 간의 어떤 거래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니까 변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전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거다라는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일렉트릭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캐시라는 게 살짝 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지불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이제 블록이 작으니까 10분마다 하나씩 생성이 돼서 지불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뭐 사이드 체인이나 여러 가지 나는 솔직히 그건 잘 몰라요. 레이어 1, 레이어 2가 뭐고 사이드 체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컴퓨터 사이언스 기술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서 이게 실제로 지불 시스템으로서 또 작동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기술 발전이 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 지불 속도를 개선시켜 줄 거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문돌이로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거죠. 이더리움이고 비탈릭 부테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가만히 보니까 가치 저장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탁월한데 이 지불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빈약한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비트코인의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이런 집단 지성이 비트코인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 나갈 거다라고 이제 개념을 생각했었는데 비탈릭 부테리는 이더리움이라는 또 블록체인을 하나 만든 거죠. 메인넷을. 그게 이제 이더리움이었다는 거고 그 이더리움에 이제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어떤 이더리움이 하나의 인터넷 플랫폼이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지불 시스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기대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P2P 손상이 하나도 안 됐죠. 기능상으로서 일렉트릭이라는 것도 앞으로 더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전기의 가치 저장 기능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늘어날 겁니다. 다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캐시 시스템으로서의 어떤 지불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어떤 그 메인넷들이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전망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그 네 가지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 중에 지불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조금 삭감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해서 캐시오드는 그렇다면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정도로 30만 달러 정도는 스테이블코인과 이더리움한테 넘겨주는 게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맞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예요. 30만 달러인지 20만 달러인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방향성으로는.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어떤 기능들, 그리고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에서의 어떤 그 기능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 나갈 거라고 보지만, 그 하나가 희석된 거고, 제가 보는 그 비트코인의 어떤 델리키트한 어떤 가치의 변화의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decentralized cash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화폐 시스템이라는 기득권과 또 그 비트코이너들을 포함한 어떤 빅테크 진영의 어떤 신규 신흥 세력들과의 패권 다툼에서 빅테크들의 공세, 비트코이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어떤 신흥 혁신가들의 어떤 공세가 만만치 않지만, 그 집단 지성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 현재 달러 캐시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월가라는 기득권의 디펜스도 만만치 않다. 그 디펜스라는 측면이 뭐냐면, 월가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캐시 시스템이 아니라 월스트리타이즈드 된 월가화된 캐시 시스템 또는 리저브 시스템으로 정렬시키려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이 진행되는 어떤 그 반작용이 지금 가격을 누르는 요인이기도 하다 거예요. 아까 덤불 속의 호랑이하고 일맥상통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바스락거리는 저 덤불 뒤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호랑이는, 제가 말하는 호랑이는 월가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4분기 그 기관 투자자들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SEC에 제출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3, 4분기에 유출입된 ETF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입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ETF에서 자금을 급격하게 뺐을 거고, 만약에 저점 구간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면 특정 구간에서 재진입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진입량은 더 늘었겠죠. 그런 국면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뭐 4분기가 될지 뭐 내년 1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만큼 예전에 그 전통적인 4년 주기 서사가 있을 때, 4년 주기 그 패턴이 반복될 때에 비해서 그 새로운 유동성 함수라는 그 새로운 메커니즘과 과거 전통적인 서사가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 과거의 서사는 좀 상쇄되고 새로운 서사는 커갈 거고, 또 이게 또 지금처럼 또 이 망령이 막 대선할 때는 유동성 함수라는 논리도 살짝 또 다운되고 하면서 결국은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근거가 되는 새로운 서사가 형성될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사고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그 과도기 때 지금 이 상황을 누군가는 되게 자신들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럼 그건 이제 월가인데, 월가는 무슨 얘기냐면, 월가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디센트럴라이즈드니까 정부도 자기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화폐예요. 그럼 이 화폐를 어떻게, 새로운 이 화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달러와 금이라는 자산을 위협하는 화폐잖아요. 이 화폐를 어떻게 래핑을 해야, 어떻게 포장을 해야, 어떻게 가공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할까를 엄청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결과가 RWA라는 걸로 일단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왔고,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라는 그 온체인 그 화폐들, 온체인 화폐 시스템들의 담보물로서 이제 자신들이 거래할 때 담보 제공자로서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포맷을 짜놨고요. 이 기본적인 포맷을 짜놨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을 어떻게 래핑을 해야,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야생마가,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야생성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길들일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월가가 ETF란 걸로 포섭을 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을 입혀서 이 자산을 세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팅의 결과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된 캐시 시스템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월스트리트 타이즈드 된 월가가 래핑한, 월가가 포장한, 월가가 가공한, 월가가 원하는 어떤 비트코인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와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좋게 생각하면 지금 같은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포심리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없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수백 배, 수천 배, 뭐 10, 10배 올라가는 국면도 없을 거다.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어딘가에 정렬된 자산으로 세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내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기반에 투자를 하신 거라면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탈중앙화된 어떤 야생성 있는 어떤 화폐 시스템으로서의 야생성은 조금 퇴색돼 가고 있다. 하지만 월가가 포섭한 비트코인으로서는 자산 가치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뭐 내가 단타를 치는 트레이더들이나 내가 이제 이 국면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나는 가슴 진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난 내 건강이 더 중요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본질 가치를 판단하고 그걸 믿을지 지속적으로 믿어 나갈지 아니면 내가 장기적인 투자자로서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싶은 분들 더 공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키워서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키워나가고 싶은 분들은 지금 올해 국면이 앞으로 쓰여질 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을 비트코인 투자자로서의 그릇을 상당히 키울 수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판단된다면 월가가 포섭하는 이 국면을 최대한 막았으면 좋겠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탈중앙화된 그리고 정부나 어떤 기관이 포섭할 수 없었던 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월가가 혁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신들의 그 룰로 통제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누군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막았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저는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비트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매력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었다. 우리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다지 부자가 되지 못한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새로운 기회였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월가가 포섭한다는 얘기는 그냥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불쾌한 상황이다. 가격이 떨어져서 더 불쾌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 있어서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치나모화폐 정책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행된 상황인가요?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건 바뀐 겁니다. 이건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상당히 악재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소한 2년간은 트럼프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월가가 이 비트코인을 야생마로서의 비트코인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타이즈드 된 제가 새롭게 단어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국면에서 한번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라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타이즈드 된 비트코인을 만들려는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이 트럼프와 딜을 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100만 개를 사들인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공급망을 수요 공급의 어떤 통제권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이 시장을 정부라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가가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판단했을 때는 가장 배제하려고 했던 세력은 트럼프 정부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떤 자산이 지렛대가 돼서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켰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그 지렛대는 장기 채권 금리, 채권 시장이다라는 거고 그 채권 시장, 장기 채권 금리의 안정이라는 절대절명의 숙제가 생긴 트럼프에게 채권 시장의 안전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쥐어버렸다라고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99% 이 생각밖에 없어요. 나머지 1%가 다른 생각들이에요. 앱스타인 포르노 사건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있을 거고 관세 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숙제들 신경 쓸 일이 엄청 많겠지만 트럼프는 그 일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이에요. 장기 국채 금리의 안정이 지금보다 의미 있는 수준까지 높아지면 트럼프 정권은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5%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정권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영국에서도 한번 채권 발작이 있었고 클린턴 때 한번 채권 발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EU 재정 위기 때 2015년에도 EU 전체 국가들 사이에서 채권 발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장기채 금리가 발작을 한다 딱 그러면 이제 내 정권은 끝났구나라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5%까지 육박했었거든요. 올해 초에. 이거를 3, 4%까지 끌어내려고 눌러놔야 돼요. 장기채권 금리를. 장기채권 금리를 무조건 눌러놔야 되는데 채권을 월가가 안 사주면 장기채권 금리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으면 월가가 채권을 다 받아줘야 돼요. 월가가 상당히 강력한 지렛대를 하나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가서 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채권 사줄게. 채권 시장 안정시켜줄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건 전문가들 영역이니까 뭐 내가 거기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텐데 내가 장기채 금리 안정시켜줄게. 급하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무조건 사주고 연준이 무조건 대체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사주면 돼요. 일단 그 숙제는 해결해줄게. 너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래? 라는 얘기를 했을 법해요. 실제로 한 것 같고. 그럼 트럼프는 얘기해보라고 했겠죠. 네가 요구하는 게 뭐야? 했겠죠. 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철회 또는 보류. 자신들이 완전히 이제 요리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 또는 완벽한 철회.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올해 8, 9월 달인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앞으로 적극적인 매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가격 조정이 막 생기고 막 시장이 발작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범죄인들한테 뺏을 거고 추가로 안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앞으로 계속 유효합니다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본심은 그 전에 했던 얘기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어요. 끝났다. 그게 희망회로를 돌리면 미국 정부가 산다는 거는 수요 측면에서는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희망회로를 돌리면 채권 시장이 안정되면 정책이 되살아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채권 시장이 안정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 거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47대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장면은 못 볼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측면이 사실은 또 비트코이너들이 투자자들이 그럼 언제 이 하락 국면 지금 현재 하락 국면이 진정될 거냐라는 어떤 예측, 가격 절대값은 무의미하지만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에도 이 채권 시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금리 인하가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져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킨다라는 유동성 함수로서의 어떤 서사가 좀 있잖아요. 일부. 근데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논문이나 보고서에 나오는데 왜 금리를 인상하는데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나? 라는 채권 시장의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2024년 12월부터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는 안정이 안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왜 기준금리를 낮추는데 유통금리, 시중금리가 안 낮아지냐? 장기채 금리가 안 낮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다 장기금리로 모기지 받고 채권 돌리고 하는 거거든요. 회사채 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채가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기준이 돼요. 예전에야 뭐 그렇지 않았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부터 부동산 시장에 돌아가는 자금 등등 시중에 돌아가는 자금 등등을 전부 다 장기채로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는데 이상하게 유동성이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그 보고서들이 지금 막 나와요. 연구 결과들이. 그래서 이게 금리를 낮추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뭔가 지금 새로운 메커니즘이 지금 시장에 형성이 돼 있구나. 그런 기류예요. 여러 가지 보고서를 읽으면 전문적으로 제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보고서들과 신문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을 쭉 종합해 보면 그 하나의 어떤 맥락은 금리 인하 효과가 장기채 금리 상승이 상당히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실제 유동성의 어떤 증가 폭이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팩트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여기서 희망회로를 한 가지 돌리면 사람들이 지금 QT 종료를 QE, 즉각적인 QE라고 생각하는데 전통적인 경제학이나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보면 QT 종료가 QE로 이어지려면 금리가 바닥을 찍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지금 3.75%잖아요. 그러면 파월이나 연준의 그 이사들이 볼 때에는 뭔가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QE까지는 안 가요. 근데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 QE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금리가 0%였어요. 근데 더 이상 금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은 돈을 찍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면 QT는 했지만 지금 그 시중은행들의 초단기 어떤 자금을 조금 경색이 풀리는 정도가 되면 QE를 할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QE를 하게 되냐면 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QE로 갈 수도 있죠. 비공적인 QE나 또는 빵빠레 올리진 않지만 사실상 QE를 하는 대규모라면 알려지겠지만 어떤 교묘한 메커니즘을 써서 은밀하게 또는 그다지 티나지 않게 QE로 바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높아질 거고 그렇다면 내가 금리를 낮추는 건 좀 그런데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럼 QE를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일단 비트코인 시장에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QE를 하자라는 컨센서스가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 확대가 되면 실제로 돈을 찍어서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물가, 소비자 물가 항목에 포함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효과는 있지만 자산 부양 효과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금리 인하라는 거는 내가 대출받는 금리가 싸지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집 사고 렌트하고 자동차 사고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이런 GDP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이제 통계에 잡히는 그 가격 상승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요. 장기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시중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은행이. 그럼 어디로 제일 먼저 가냐면 기관 투자자한테 가요. 그럼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소비자 물가가 높아진다. 연준이 QE를 한다, 레버리지를 써서 자산들의 가격이 높아진다. 비트코인 어느 쪽에 있을까요? 이쪽에 있잖아요. CPI 물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그렇다면 QE가 금리 인하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에 민감하다. 위험자산군에는 금이지만 지금 현재 정렬되어 있는 거는 나스닥하고 정렬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렇다면 QE 신호가 훨씬 더 민감한 거다. 하지만 QE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다이렉트리한 QE로 가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다. 금리 낮춰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만 높아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산시장을 살리거나 뭔가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일단 있어야 돼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겠죠. 근데 다행히 지금 연준의 움직이는 발언들을 보면 사실은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긍정 시그널이에요. 지금 연준 매파 이사들이 지금 금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데 금리 인하할 수 있겠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을 확대하려면 QE로 바로 가야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긍정 신호죠. 자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연준 매파들이 하는 발언을 나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저거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기 유동성을 살리려면 QE로 가겠는데? 라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는데 이 어떤 위기나 컨센서스가 높아지면 이것도 저것도 못해요. 인플레이션 무조건 잡아야지. 그러면 시중에 돈을 풀면 안 되고 금리도 높이면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CPI는 이건 어느 정도 좀 통제하면서 자산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좀 풀어줘야겠다. 그럼 QE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지금 매파들의 얘기로 봐서는 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형성돼 있다. 금리나 효과가 없을 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QE로 이례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고금리 하에서 QE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 있는데 채권시장 전문가나 또는 연준의 통화정책 전문가가 보시기에 이 말이 틀리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공부하고 또 학습해서 다시 이 얘기는 틀리면 다시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는 이 정도의 상황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둘러싼 유동성의 어떤 맥락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달러 위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조적으로 저는 달러는 모든 화폐가 그래요. 모든 화폐가 정부나 특정 기관의 발행권을 독점시켜 줄 때에는 발행이 남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겹치면 화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머릿수잖아요. 내가 더 많은 표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전제주의 국가는 그냥 군사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안 써도 내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거기에다가만 돈을 쓴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왕권이나 오히려 전제 독재 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화폐를 이렇게 남발시킬 이유가 민주주의에 비해서 적어요. 근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미국, 우방국, 일본, 호주, 영국, 이제 서유럽 같은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정부든지 간에. 보수 정권은, 우파는 세금을 덜 걷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입에 비해서. 그리고 좌파 정부는 복지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목적은 똑같아요. 둘 다. 자기 지지층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거죠. 구조적으로 화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달러예요. 왜냐면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화폐 발행 비용을, 그 모든 비용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70억 인구한테 3억 인구인 미국을 벗어나서 그 30배가량, 25배가량인 글로벌 시장으로 전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이전에 비해서 30배 정도 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했고,
지난 37조 달러 정도의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한 6조 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유통되고 나머지 30조 달러는 사실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30조 달러 정도만큼의 인플레이션과 화폐 발행으로 글로벌 구매력을 미국이 갈취해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타락했고 앞으로 더 타락할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다면 이거를 건전화시키는 방법은 채권 발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채권 수요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이 대표적이죠. 빅테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달러를 타락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채 수요를 계속 찾아서. 국채 수요를 찾으면 단기적으로 안정되죠. 하지만 채권은 계속 발행돼서 암세포는 계속 증식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암세포를 도려내는 게 아니니까. 방사능 치료를 받아서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암세포를 계속 키워도 내 몸무게를 늘려서 조금 더 살 수 있게 연명이 시켜주는 상황인 거죠. 미국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나요? 미국의 부채 문제요?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채를 실제로 세금으로 갚으려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스페인 정부, 네덜란드 정부, 영국 정부, 지금 미국 정부잖아요. 그럼 모든 정부는 특히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생긴 다음부터는 정부의 조폐창이라는 곳에서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화폐를 발행해서 사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앙은행이 거의 0% 금리로 그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나중에 가서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빚을 갚고 싶어 하는 권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채권자들에게 폭력을 쓴 거예요. 내가 한 100억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거 안 갚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권력자들은 그 방법을 썼어요. 스페인 왕실은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 금융 세력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 썼죠. 그 해상 뭐라고 하죠? 무적 함대 유지 비용을 금융 세력들한테 돈을 빌려서 금을 빌려 썼죠. 그걸 갚으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갚을 때가 되면 이게 뒷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처음에 아쉬울 때는 가서 제휴를 해서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내가 군대가 있는데 나한테는 저 죽여버리면 내가 안 갚아줬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죽였어요. 아니면 쫓아냈죠. 그래서 이제 유대 금융 세력이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무너지고 어차피 이제 빚이 많아서 갚을 때가 됐다는 얘기는 그 왕실 권력이 이미 이제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니까 망할 때가 됐던 거죠. 그럼 네덜란드가 이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영국이 해상무역을 장악했죠. 이게 결국은 금융세력들 이동 경로가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럼 미국도 그러면 금융세력을 쫓아낼 수 있잖아요. 월가 금융세력들을 돈을 많이 빌렸었는데 연준한테 37조 달러를 지금 빌렸는데 연준을 쫓아내면 되잖아요. 월가를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화폐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자신들이 갚아야 될 실질 구매력을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38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의 현재 가치의 37조 달러로 갚으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화폐를 3배를 발행해서 37조 달러의 구매력을 3분의 1로 10조 달러로 줄였어요. 그럼 내가 갚을 돈은 실제로는 10조 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탕감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내가 군사력을, 내 친위대를 보내서 채권자를 죽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화폐를 많이 찍어서 채무, 빚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보다 화폐를 3배 발행하면 37조 달러가 약 10조 달러 정도로 빚이 줄어들죠. 미국은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줄어든 27조 달러는 누가 갚는 거냐? 달러를 쓰고 있는 우리가 갚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전 세계 70억 인구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빚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가 갚으라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근데 장난하는 거죠. 미국 정부하고 의회는 정부 셧다운과 그 다음에 재개를 사실은 결과는 알아요. 누구나 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셧다운 해가지고 그 폐쇄하겠습니까? 네. 의회도 그걸 원하지 않죠. 그 야당과 여당이 부채 한도를 놓고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면 이제 야당은 그걸 빌미로 조금 더 많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죠. 트럼프는 지금 막무가내니까 그러면 그냥 셧다운 시키라라고 한 거잖아요. 원래 공무원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고. 근데 실제로 셧다운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언젠가는 또 재개를 해야 되고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바이더 딥의 기회인 거예요. 셧다운 돼가지고 만약에 어떤 자산가치가 떨어졌다. 그럼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미국의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산을 사야 돼요.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최근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광범위하고 막연한 질문인데요. 중요한 지금 어떤 기점인 것 같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저는 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서사를 뒷받침하는 거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 공유된 이야기거든요. 아직까지 4년 주기설이라는 게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12월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락기잖아요. 근데 그 하락기가 왜 벌어진 거냐. 비유를 예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매년 8월 여름은 더우니까 에어컨을 사자라고 해서 에어컨을 사요. 머릿속에 그런 서사가 있으니까. 근데 왜 매년 8월이 더웠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에어컨을 사는 게 낭패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기후변화 상황이 심각해진 현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안 더워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여름이. 겨울이 안 추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리고 또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덥거나 어마어마하게 추울 수도 있겠죠. 왜 지금 더운 거냐, 8월마다. 뭐 오치케 기단과 뭐 또 북대서양 고기압이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 분석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서사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4년 주기설이라는 그 주기가 왜 형성이 됐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4년 주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그 서사만 믿고 내가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면 에어컨을 샀는데 여름이 안 더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4년주 기설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공급량의 사이클이었어요. 비트코인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는 그냥 공급량이 절반으로 준다.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 단가가 2배로 늘어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반복적인 구조는 금리 변동 사이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엠트 통화량의 사이클이에요. 그게 지난 한 15년간 4년 주기마다 반복적으로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를 다시 긴축해서 조이는 시기,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는 시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죠. 그게 이제 2016년, 2020년 그 반감기가 시작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항상 고점, 정점을 찍은 거는 금리 저점하고 겹쳤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만약에 고점이고 고점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4년 주기설로 보면 지금이 작년 4월이 이제 반감기였으니까 1년 반이 지난 지금이 고점이어야 되고 이제 11월, 12월 그다음 연말이 지나면 이제 다시 저점을 향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금리는 지금 최고점이에요. 반대로 금리가 최저점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사이클이 엉킨 거예요. 지체가 됐죠. 금리가 지금부터 낮추기 시작하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마 최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구조상으로 보면 내년 이맘때가 비트코인 가격의 고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왜 저 사람이 지금 몸이 찌뿌둥한 거냐라는 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찌뿌둥하다 보니 아스피린 먹어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조금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엑시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승세가 제한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죠. 지금이 그 기점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이해하고 이제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과거의 서사를 반복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 서사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반복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사이클이 실제로 반복되는 거죠.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반복되는 거죠. 예전하고는 다른 양태 그 타이밍을 보이니까 그럼 타이밍이 어긋날 거냐 판단을 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테스트베드가 올해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의미 있는 하락을 보인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사가 아직까지는 그냥 반복적인 4년 주기설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금리 사이클에 연동시키는 실질적인 어떤 구조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현실화되고 있나요? 현실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법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금을 팔아서 신세로 및 상호위원회 어떤 법안까지 종합하면 준비금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고 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준비금을 바꾸겠다는 기초통화를 바꾸겠다는 의미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그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저는 올해 3월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크리토 짜르들을 불러놓고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스콧 페센트 하워드 러트니 그 다음에 데비 sak스를 불러놓고 머리 좋은 니들이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 100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라고 했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120일인가 100일인가 지나면 그 방법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발표하는 시점에 아무런 대책을 발표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발표하는 건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사는 데 가서 내가 이 물건을 살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면 파는 사람이 그 물건 값을 올릴 테니까 당연히 조용조용히 가서 사겠죠. 그래서 방법은 찾았지만 미국이 조용조용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들이기 시작할 때쯤에 발표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시점은
중간선거라는 정치 이슈가 있는 이벤트가 있는 내년 6월에서 이제 하반기 초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흘러나오는 뉴스들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찾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을 계속 발행하는 주조이익을 유지시키는 건데 그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느 정도는 미국 정부의 어떤 이해관계는 풀렸거든요. 숙제는. 그렇다면 굳이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준비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한 지난 수백 년간 끌어온 그 전통 준비금으로 썼던 금의 지위를 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그냥 방법을 못 찾은 것 같다. 일단 미국의 행정부는 세금 중립적인 방법을 못 찾았고 시니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의원의 그 법안은 미국 의회 내에서 민주당과 그리고 또 공화당 상당수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이용할까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어떤 제휴관계, 어떤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유지가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그 통화 패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을 지속적으로 싼 금리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낮춰서 제조업 중산층들에게 유리한 어떤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둘 다 부합해요. 네, 계속 갈 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어지나요? 아니죠. 저는 이제 그 이해관계가 어긋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경우 어긋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세계 경제 구조가 트럼프 개인 때문에 바뀌고 있는 거냐 변곡점을 맞은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 구조가 변곡점을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없어져도 제2, 제3의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 경제 구조는 트럼프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트럼프 때문에 뭐 이것들이 생겨났다. 물론 트럼프라는 막무가내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고조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없는 바닥에서 자기가 어떤 지금 캐릭터를 만들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라는 경제 무대가 트럼프라는 배우를 끌어들인 거예요. 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계 경제 무대는 트럼프라는 사람을 몰아내고 다른 배우를 그 무대 위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라는 거는 화폐 사용자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거에 따른 대안을 민간들이 찾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결과물이지 이게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이 시대적인 요구가 트럼프가 있든 없든 계속 갈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한 명의 배우일 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제도권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회계 장부의 단위, 교환 수단, 가치 조정의 수단으로서 달러를 대체하면 완전히 제도가 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대다수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이거를 규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정도죠. 규제 대상이라는 얘기는 이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들이 가져가겠다. 세금이나 어떤 다른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니까 제도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여기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금융이 발생하고 신용창출이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하고 비트코인의 단위로 사토시에이션이 돼서 비트코인의 단위로 어떤 사람들이 장부를 적는다. 이렇게 되려면 아직은 뭐 갈 길이 멀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일부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가능성을 알고 있다라는 정도겠죠. 그거를 지금 미국 정부도 이제 알게 됐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는 핵심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우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달러가 계속 발행될 거기 때문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달러가 계속 발행이 남발돼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일반 그 제조업 중산층들의 지갑 속에 있는 구매력이 계속 깎아지니까 이 구매력을 자산을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뺏어가니까 정부와 이걸 막겠다고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타락하는 달러라는 그 악마를 죽이기 위한 천사냐.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는 거는 전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악마를 죽이는 영웅서사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하나의 화폐고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둘러싼 패권 권력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달러라는 게 타락했으니까 그 어떤 반작용으로 생긴 비트코인이라는 다른 쐐기 악마가 생긴 거예요. 이 쐐기 악마가 커지면 또 이거에 따라서 또 양극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아직은 달러라는 거대한 악마가 안 죽었어요. 이 거대한 악마가 죽으면 비트코인에 우리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예요. 이 거대한 달러라는 악마가 계속 지금 몸집은 비대해지는데 계속 병세는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달러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액면 가치로서의 비트코인의 달러 표시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그 상황이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달러가 계속 타락해야 됩니다. 달러가 타락하는 걸 막기 위한, 화폐가 타락하는 그 상황, 경제를 막기 위한 새로운 화폐가 비트코인인데, 아이러니하지만 비트코인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락하고 썩은 이 건강하지 않은 경제가 더 악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액면 가치로서의 달러 표시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나중에 돼서 이제 실제로 그 경제가 건전해지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 투자 구조를 바꿔야겠지만, 지금은 달러가 병들어가는 이 상황을 이용한 투자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달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하고 MT 통화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돼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를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똑같아요. 미국이 화폐량을 많이 발행하면 우리는 그거에 약 120% 정도를 발행해야 돼요. 화폐를, 원화를. 그럼 당연히 그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걸 저장하는 저장소를 찾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파트예요. 지금 글로벌 자산으로서는 금하고 비트코인인 거예요. 금은 이제 클래식하게 인정을 받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어떤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보면 위험자산이 되고 어떤 때는 보면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소가 되잖아요. 보였는데 안 보이고 보였는데 안 보이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언젠가는 안전자산을 보였는데 또 안 보이고 이러잖아요. 아직은 서사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거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이제 얘기하려면 조금 빌드업이 좀 필요해요. 화폐를 패권의 입장에서 보면 주조이익이거든요. 화폐라는 거는 발행하는 사람들, 생산자 입장에서는 주조이익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화폐를 사용하는 가격을 물어야 돼요. 그럼 주조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화폐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화폐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사용 가격이, 사용 비용이. 그럼 주조이익이란 건 뭐냐? 미국의 정부가 화폐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의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요. 그럼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의 주조이익은 이 채권을 0% 금리로 발행하는 거예요. 거의 싸게, 싼 비용으로. 그럼 그걸 누가 0% 금리로 사주는 거냐?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4% 정도로 사주죠.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4%니까. 그럼 4% 정도의 이자 수익이 연준의 자산 수익인 거예요. 연준은 미국의 국채를 사고 화폐를 찍어서 주면 연준은 자산이 국채가 되는 거예요. 부채는 달러가 되는 거고. 그 달러를 발행하면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그 미국 정부한테 줬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어려우니까 차치하고, 미국이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이 국채를 사주면 연준의 장부에는 자산으로 적혀요. 그럼 연준의 지금 자산은 약 7조 달러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7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지금 연준이 사서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7조 달러의 화폐를 찍어서 재무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값싸게 대출을 받아서 비싸게 대출을 해주죠. 예대 마진이 생겨요. 이게 이제 화폐를 찍어서 돌리는 이 구조에서 그 화폐 발행이익을 나눠먹는 재무부, 연준, 월가의 삼각축이에요. 이 삼각축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균형을 맞추고 조정하면서 달러를 발행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연준의 그 월가의 맨하탄 부동산 임대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딜러들의 월급, 그리고 연준의 이사들한테 주는 월급, 그리고 연준 지금 리모델링 했잖아요. 약 3억 달러 정도 들여서 그 리모델링하는 비용들이 다 우리가 화폐 발행 비용으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재무부가 37조 달러를 발행하고 이자를 내는 그 금리 구조, 이것도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 빅테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생겨서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빅테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들의 불편한 점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빅테크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로,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사용자 편의성, UX,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줘서 거기에 구독료를 받는 거죠.
근데 빅테크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지금 주말이면은 내가 그 계좌이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해서 주말에 해외로 나가는데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계좌이체가 안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지금 환전소가 달러를 받고 싶어요. 근데 내 계좌로 이체가 안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온라인 이체는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주식을 지금 팔아요. 주식을 팔아서 그걸 빨리 유동을 시켜야 되는데 3일 동안 안 되잖아요. 현금화가 안 돼요. 주식을 팔아도.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기술이 낙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보니까 저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지금 주식을 팔았는데 바로 은행에 입금된다거나 아니면 24시간 이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를 안 내고 돈을 보내고 받고 결제를 할 수 있다거나 결제가 되면 바로 실제로 현금 이체가 돼서 내가 유동화 시킬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페이팔이나 예전에 처음에는 사실 컨피니티라는 이름으로 피터 트리 만든 회사가 컨피니티였고 그리고 엑스닷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엑스닷컴이죠. 이게 뭐냐면 이메일로 거래를 하는 거였어요. 결제를 24시간 365일.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술력으로 일단 사용자들 자신들의 이용자를 구독자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생태계에 들어오잖아요. 화폐 생태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큰의 생태계에. 그러고 나면 민간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미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게 블록체인이야. 블록체인으로 이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화폐를 발행해서 그 안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구매력을 주고받게. 사실은 화폐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구매력을 장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블록체인이라는 장부상에 저 사람의 구매력이 얼마다라는 거는 서로 보증해주면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얘기하면. 근데 스테이블코인이란 게 뭐냐. 지금 화폐를 발행하려고 보니까 제도권의 이 기득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부, 연준, 월가가 화폐 발행권이란 거는 주조이익이란 건 그동안 독점했는데 수백 년간 갑자기 빅테크가 나타나서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거야. 쳐 죽여야죠. 그렇잖아요. 패권에 도전했는데.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 발행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쳐 죽였어요. 그냥 세무조사하고 그냥 양아치로 만들었죠. 언론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피터 thiel이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우리가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정면 도전하면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서 사용자들은 환호하지만 제도권의 기득권자들이 우리를 쳐 죽이는구나. 그럼 제도권들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회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제도권에 정면 도전하지 말고 제도권과 손잡고 우회해서 가자.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의 국채를 사줄게 준비금으로. 그럼 재무부한테 좋잖아. 그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줘. 라고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주조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월가가 계속 안 사줘요.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다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빅테크가 나타나서 우리가 국채 사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줘. 그러니까 발행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월가 입장에서 보면 연준과 월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예대 마진과 그리고 연준이 독점하고 있는 자산, 그 국채를 사고 팔면서 생기는 그 수익 구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과 월가는 싫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 미국 정부와의 어떤 채권 판매 구독 이 관계가 채권의 판매와 구매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연준 월가는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빅테크인 거죠. 그럼 월가와 연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던 그 재무부와 나눠먹었던 주조이익이 일부를 스테이블코인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겨주는 거는 인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가장 적게 넘겨주자.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 이자는 주지 마라.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마라. 물론 내가 스테이블코인 받으면 그걸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에 예치해서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수수료는 나와요. 내가 받은 그 스테이블코인을 저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나한테 받은 그 예치금을 저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자를 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자를 줄 수 있는 예대마진으로 신용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아직까지는 월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용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행자는 월가인 거예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일부 그 발행권을 빅테크들이 가져왔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3등분했던 주조이익을 n분의 1의 주체가 하나 늘어난 거예요. 빅테크로. 4등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파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다면 누구 파이를 쪼개먹는 거냐? 연준과 월가의 파이를 빅테크가 쪼개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만은 지금 연준과 월가는 불만이죠. 빅테크는 일단은 파이를 나눠 먹게 됐으니까 좋은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 훨씬 더 큰 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하고 월가는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얘는 파이를 뺏겼고 얘는 내가 지금 이 정도 파이 가지고 만족해야 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통용화된다면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통화도 위험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져서.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게 어떻게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진짜 우리가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뭐 원화 통화 주권,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자신 자국의 화폐가 가치가 완전히 썩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떤 대안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떤 화폐를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국가들은 통화 주권이라는 게 지금도 없고 그것 때문에 통화 주권이 없는 상황이 가속화되겠죠. 근데 지금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원화 주권은 통화 주권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착각이죠. 통화 주권 사실 없어요. 달러의 금리 정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연준이 금리 내리면 한국은행이 낮춰야 되고 연준이 금리 올리면 한국은행이 높여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통화 주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통화 주권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디지털 달러인데 달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주권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디지털 달러가 발행된다고 원화 주권이 뭐 얼만큼 침해당할까? 물론 이제 디지털 달러라는 게 이제 사용자 편의성이 극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론 이제 환전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때문에 원화 사용에 비해서 사용자 비용이 높다라는 것 뿐이지 현재도 달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치가 원화보다는 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2만큼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14만큼 떨어져요. 발행은 그만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달러의 사용자 비용이 높다고 해서 원화를 쓰면 안 돼요. 달러를 써야죠. 가치가 원화가 더 많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거 지금 안 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다고 해서 사용자 편의성이나 아니면 그 사용 비용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거를 당장에 내일이라도 나는 원화 안 쓰고 디지털 코인을 쓸게라고 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누구도 몰라요. 지금 그걸 안다고 떠드는 거는 다 제가 볼 때는 다 그냥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찻잔 쪽에 태풍이 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어마어마한 풍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는 풍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죠. 그리고 그 국가가 통화주권이란 개념을 단순하게 아까 얘기한 주주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제로 이제 통화주권은 박살날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사용자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새로운 화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에 대한 사용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그 국민이라는 통화 사용자들의 어떤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면 사용자 비용을 낮춰줘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가 누리고 있는 주주이익 마진을 줄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논의 안 하잖아요. 사용자 비용을 낮춰주고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서 통화주권을 지키겠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자신들의 마진을 절대 줄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마진 줄이는 그 보고서 만약에 누군가 실무자가 내잖아요. 잘려요. 그래서 관료제 사회에서는 절대 제대로 된 방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뭐 공무원들이 뭐 복지부동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재부에 있는 사무관들, 서기관들, 뭐 국장, 실장들 다 데려다가 앉혀놓고 왜 이렇게 안 하세요라고 하는 거 무의미해요. 그분들은 귀 닫고 그래 떠들어라. 니들이 뭐라고 한들 나는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못해. 왜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관료제례라는 거는 철저하게 책임을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관료제가 그거 독박 써가지고 하면 자기가 잘리는데 연금 못 받는데 내 자식이 앞으로 굶어 죽는데 그거 누가 하겠어요. 거기다가 대고선 뭐 주주이익을 줄이고 사용자 비용을 높이는 안을 만드세요. 뭐 왜 안 만들어요. 이거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 입만 아파요. 못 만들어요. 지금 현재 그 관료 시스템 하에서는. 그분한테 만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어차피 당신은 못 만드니까 그냥 집에서 쉬세요. 이 문제는 손을 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직접 직속기구 하나 만들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해버려야 돼요. 만약에 어떤 좋은 대안이 실제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찾아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이걸 안 만들면 정말 통화주권 우리 전체 국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화주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통화주권은 뭐냐면 사용자 비용을 다운시키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의 주주이익을 줄이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통화주권을 자꾸 지금 정부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자꾸 주주이익을 지키는 얘기들만 하잖아요. 우리한테 통화주권은 우리가 원화를 쓰는 이유는 달러보다 사용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래요. 원화를 쓰는 게. 우리한테 통화주권을 지킨다는 얘기는 사용자 비용이 적어지는 화폐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문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의미가 없어요. 절대 못 만들 거고 안 만들 거예요. 지금 관료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안 만들죠. 공무원한테 그거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내가 어떤 사명감, 혁신의 의지가 있어서 나는 공무원 지금 연금 못 받고 잘리더라도 내가 이거 만들게. 그럼 미친놈이 어딨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만들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 안 할 겁니다. 어차피. RWA란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자산이에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이런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에 온체인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판교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토큰화 시켜서 온체인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체인화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 비트코인 같은 그냥 순수한 그 온체인 자산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온체인화,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제도권은 RWA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요? 지금 내가 부동산을 지금 블랙락이 토큰화 시켰어요. 그리고 MMF 펀드를,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 시켰어요. 이거 왜 토큰화 시킬까요? 그냥 지금 부동산 사고 팔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거래하기가 편해지겠죠. 잘게 쪼개서 파니까 이제 매매도 쉬워질 거고. 네,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온체인상에서 패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프체인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외의 세상, 현실 세계, 그 블록체인이 아닌 인터넷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게 오프체인이에요.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이 오프체인이거든요. 이 오프체인에서 패권자들이 미국 행정부 그리고 연준, 월가잖아요. 통합 패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아니면 자신들은 관심 없었던 세상이 하나 열렸어요. 근데 이 세상이 처음에는 그냥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걸 준비금으로 막 했다는 미국 정부가. 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상에 막 이더리움상에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라고. 화폐 패권을 나눠주기 싫은데 지금 연준과 월가는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파일을 쪼개준 게 없는데 자신들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빅테크들한테 파일을 쪼개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애들이고 맨하탄에 있는 월가 애들이에요. 비즈니스 스쿨이나 테크 학교 나오면 어디 가요? 실리콘밸리로 가거나 맨하탄으로 가요. 그럼 문과 애들 제일 똑똑한 애들은 맨하탄으로 가고 이과 애들 제일 똑똑한 애들은 실리콘밸리, 지금 텍사스 같은 데로 가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나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뭐 예일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뭐 프린스턴 나온 애들 다 어디로 가요? 맨하탄으로 가요. 연봉 제일 많아요. 실리콘밸리 연봉 제일 많고. 그러면 문과 제일 똑똑한 애들하고 이과 제일 똑똑한 애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경영학과 애들하고 서울대 공대 애들이 붙은 거예요. 카이스트 공대 애들이.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카이스트 공대 애들이나 서울대 공대 애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일단 1승을 거뒀어요. 빅테크 애들이. 예를 들면. 그러면 서울대 법대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하거나 뭔가 디펜스를 할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이게 똑똑한 애들인데 그 반격과 디펜스가 RWA예요. 자, 블록체인이란 걸 공대애들이 만들어서 니네가 지금 우리의 화폐 패권을 위협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우리가 처음에 이걸 그냥 깔아뭉개려고 했는데 이제 깔아뭉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제도 안에 링으로 올려놨다. 왜 링에 올려줬을까요? 제도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링 밖에서 죽이거나 링 위에서 죽이거나예요. 근데 링 밖에서 죽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링 위에 올려놓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얘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빅테크도 그거 알죠. 근데 링 위에 일단 올라가자. 그래놓고 우리가 죽든 니네가 죽든 한번 붙어보자라는 게 지금 빅테크들인 거고, 월가 애들은 지금 골목에서 죽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니네 링 위로 올라와. 글로벌 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글로벌 끼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빅테크들이 일성을 거둔 건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우리는 RWA라는 걸 만들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MMF 토큰화하고 부동산 토큰화하고 신분인증 토큰화하고 다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상으로 우리가 보낼 거야. 집어들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뭘 할까? 어떨 때 필요할까? 이거 가지고 거래도 하겠죠. 사고팔고 하겠죠. 그리고 토큰이니까 이게 그 화폐로도 쓰일 거예요. 일부는. 근데 그렇게 쓸까?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뭐에 쓰냐? 담보물이 되는 거야. 온체인상에서 경제활동이 벌어지려면 오프체인상에서 화폐는 뭐냐면 금이라는 걸 근거에 넣어놓고 달러를 발행해 쓰는 거예요. 금본위제는 끝났지만 그래도 실제로 지금 금의 어떤 가치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미국의 금고 안에 8,000톤의 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화폐라는 거는 실제 자산이 있고 그거에 대한 토큰을 불과한 건데 그러면 오프체인상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거는 행동에 옮길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의 뇌는. 그러면은 이 로직이 똑같이 온체인상에서도 똑같이 발현될 거예요. 그러면 온체인상에서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그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보물이 있어야 돼요. 준비금이. 담보물들이. 그래야지 이 토큰이라는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뇌 속에 있는 화폐 구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지난 수천 년간 이렇게 사람들이 화폐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빅테크 니네들은 스테이블 토큰 발행해서 그 발행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살아. 우리는 화폐의 근간이 되는 준비 자산을 만들게. 그래서 니네가 이 토큰을 안정적으로 쓰려면 결국은 이 준비 자산을 사서 금고에 저장해 둘 수밖에 없어. 그게 RWA예요. 그러니까 문과 천재들이 이과 천재들한테 이제 코웃음을 치면서 자, 니네 공돌이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그 발행 수수료 그래 그 먹고 살아라. 우리는 준비 자산을 만들게. 라고 한 거죠. RWA가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나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의 실물 속에 있는 그게 비트코인 같은 순수한 지금 온체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되게 재미있는 게 비트코인 같은 순수한 온체인 자산이 준비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월가의 그 문과 천재들은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은 실물 자산들의 거래나 패권, 어떤 소유권, 자산권들이 온체인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내가 집을 사고 팔 때 결국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을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근데 온체인상의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그냥 블록체인상에서 이전이 돼버리면 일단 첫 번째는 국가가 하고 있는 등기 사업이 이제 월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빅테크가 가져가는 것처럼 국가의 뷰로크러시라고 하는 그 책상 서랍에 있는 등기권을 등기 이전 관리권을 월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산들이 온체인화돼서 유통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권리의 증명을 월가가 하니까 내가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국가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 신뢰의 대상을 월가로 이전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큰 변화죠. 국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화폐 패러다임도 바뀌지만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폐 독점이고 화폐 발행권의 독점이고 두 번째는 등기권, 등기 이전 증명에 대한 신뢰의 독점이고 세 번째는 폭력의 독점이거든요. 화폐 독점과 지금 등기 이전권 신뢰의 독점은 지금 월가나 빅테크한테 뺏긴 거예요, 국가들이. 그럼 남는 거는 폭력의 독점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패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 폭력밖에 없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국가가 화폐 발행권도 빅테크나 이제 월가한테 뺏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뷰로크러시라고 하는 내가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게 담배 피면서 그 세무서에 온 사람들한테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게 그 세무서에 온 사람들의 모든 권리가 자기 펜 끝에 있거든요. 이게 관료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월가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국가는 그럼 왜 있어야 되는 거냐? 치안 안보밖에 없거든요, 외교. 맞게. 국가가 그 역할만 하게 될 때, 그럼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세콤에 불과하죠, 세콤. 화폐 발행권과 등기권이라는 권력이 있으면은 나는 세콤에 불과하지만 약간의 어떤 플렉스가 되는데, 이제 국가라는 게 너는 세콤에 불과해. 그냥 우리 곤봉 가지고 우리 집 지켜주고 전쟁 났을 때 전쟁해주는 세콤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냥 돈 받고 전쟁 치러주는 기구에 불과하면 폭력의 독점에. 그럼 국가가 그렇게 전락하는 자신을 가만둘까요? 근데 자신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폭력밖에 없어요. 폭력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폭력밖에 없어요, 국가는. 앞으로 화폐 경제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뷰로크러시라는 관료제의 어떤 모습도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국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전쟁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